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림랜드입니다. 지정학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틀랜드도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국가거든. 근데 지정학자 중에서 변방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한 학자가 있었으니 누구?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이라는 사람이고 어떤 이론? 림랜드. 림이 뭐야? 주변 지역 이런 거 얘기하잖아. 림랜드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 주장한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자,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허틀랜드는 유라시아 대륙의 내륙 지방이잖아.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제 주변 지역을 갖다 초승달지대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초승달지대는 해안하고 맞붙은 그런 지역이죠. 여기는 말이야 글자 그대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크림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림랜드란 말이야. 자, 러시아 입장에서 이 크림 반도라고 하는 림랜드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지정학적으로 어때?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러시아한테는 꼭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 지역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고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이 지역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통해서 어때? 서유럽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다가 팽창시킬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합니다. 림을 형성하고 있는 게 주로 반도 지역이라고. 자, 대한민국은 어디 속해? 반도 국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때요? 계속해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부딪혔던 반도가 바로 한국이잖아.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림랜드에 대한 이론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더 적절한 이론이고 그래서 자, 지정학 얘기할 때 주로 그동안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무슨 뭐 맥킨더라든가 그다음에 마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림랜드가 우리나라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크림반도와 관련된 그런 분쟁이기 때문에 림랜드가 딱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러시아의 팽창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지정학적 관점. 서론부터 볼게요.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이 친러시아 정책을 선택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기 전에 크림반도부터 합병을 했지 러시아가. 이는 탈냉전 시대에 용인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토 기반의 팽창 정책이 되살아난 사례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크게 이제 벌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벌어졌죠.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자신들의 사활적 국가 이익이라 천명한 반면에 서방 국가들은 기습적인 합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에 뒤늦게 착수하며 현재까지도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때? 이 크림반도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지금 침공을 했죠. 오늘 신문 보니까 일단 이제 그 거의 뭐 우크라이나한테 항복과 뭐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의 평화 조약을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지 지금. 자, 거의 항복과 거의 대등한 그런 이제 그 조건으로 외신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자, 이 글은 기존 연구의 관점을 벗어나 지정학 이론에 기초해서 러시아 팽창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러시아의 팽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정책 이면에 내재된 지정학적 변수를 통해서 사태의 원인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2번 지정학적 이론의 의미와 유용성. 1번 지정학적 이론의 의미와 연안 국가, 이게 림랜드입니다. 림랜드, 연안 국가의 지정학.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이 국가의 힘과 대외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 시대에도 지리적 공간의 요소는 국제정치 행위자인 국가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지정학 이론가 스파이크맨은 국가 대외 정책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관계를 지정학과 현실주의의 기초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맥킨더가 주장한 하트랜드,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긴 했지만 하트랜드 이론이 주변 지역을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트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초승달처럼 생긴 지역,
스파이크맨은 맥킨더의 연변의 초승달 지대, 이게 주변 지대예요. 이 지대를 림랜드라고 명명하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네, 크림반도가 여기 딱 해당됩니다. 림랜드는 새로운 생산력과 교통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인구와 풍부한 자원, 내해로서의 활용성을 지닌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를 말합니다. 스파이크맨은 림랜드가 세계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열쇠와 같은 지역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스파이크맨의 림랜드 이론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갈등보다도 림랜드 세력과 하트랜드 세력 간의 갈등 혹은 림랜드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갈등을 중시했습니다. 림랜드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으로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대륙과 해양 양쪽으로의 진출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림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 국가와 대륙 국가의 치열한 경쟁과 동맹의 혼재는 19세기 거대한 경쟁 때부터 20세기 미소 냉전에 이르기까지 국제 갈등의 핵심 무대였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딱 이런 입장이죠. 자, 2번 지정학적 유용성.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지정학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지닙니다. 첫째, 러시아 대외 정책의 동인인 팽창 정책 기조는 러시아는 꾸준히 대외적으로 팽창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특징이 있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기타 제국주의 국가랑 비교해 볼 때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다? 주변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러시아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팽창하려고 그러고 먼 원거리 팽창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시도는 했지. 시도는 하다가도 중간에 관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적극적인 팽창을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주로 어때?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그럴까? 자, 러시아는 말이야 자연적으로 어때? 서유럽에 있는 주요 강대국, 동양에 있는 어떤 중국 같은 이런 강대국, 이런 나라들하고 산맥이라든가 바다로 격리되어 있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팽창하기가 되게 쉬운 지역이야. 이걸 어떻게 막아? 완충 국가를 갖다 둠으로써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 정책이 노선이 그대로 적용됐던 게 나중에 우리 동양 외교사 할 거지만 어디?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책이었잖아. 유럽에서도 주로 그런 정책을 취해 왔다는 거지. 자, 러시아의 팽창 정책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의 유용성.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지정학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지닙니다. 첫째, 러시아 대외 정책의 동인인 팽창 정책 기조는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시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바다로 뻗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륙 국가로서 바다를 갖다 향하려고 한단 말이야. 특히 어때? 이런 이제 러시아의 정책이 바로 뭐 해양 국가인 영국하고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빚어왔지. 그 다음에는 영국의 뒤를 이어서 미국하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지. 초기 지정학 이론들은 대륙 국가 러시아와 해양 국가 영국의 관계를 주된 주제로 다루었으며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팽창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 국가들의 충돌은 숙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통치 체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뭐 정치 체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념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정학적 팽창이라는 대외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즉 뭐 제정 러시아나 소비에트 체제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또 심지어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푸틴이 하는 짓을 봐도 크게 변화가 없어. 그렇죠? 팽창 정책이라는 대외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정된 지리적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정체성이 외교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기존의 동유럽 정책 연구들은 역사학적 접근이나 민족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정학적 관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조건과 인식이 어떻게 외교 안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와 자연적 장벽의 부재는 산맥이라든가 바다를 중심으로
다른 강대국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런 자연적 장벽의 부재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허용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러시아인들 마음속에 지속적인 대외적 위협 인식을 내재시켰습니다. 이런 게 구성주의적 설명이야. 그렇죠? 이러한 위협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바로 동유럽 지역을 장악해서 이걸 완충지대 만드는 거죠. 지정학적 방벽을 획득하려는 팽창 정책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러시아는 대륙 국가로서 원거리 국가 대신에 국경 근처의 인접 국가들을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 이는 영토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징과 팽창 원인. 자,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은 국민성과 통치 스타일. 원래 여러분 지정학이 현실주의적인 그런 이제 그 요소도 있지만 되게 구성주의적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특징, 인구의 특징, 어떤 자연적 조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에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자,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은 국민성과 통치 스타일, 국가 운명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척박한 기후는 집단적 성향과 인내력을 형성했고, 넓은 평원은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단일한 민족 국가였던 적이 없으며 항상 제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끝없는 공간과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체성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했고, 유라시아 제국의 지속적인 확장만이 러시아 제국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영토적 통합성을 사활적 이익으로 극대화하며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러시아적 국제정치 인식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서유럽에 대한 열등의식과 이 열등의식은 위기의식도 포함해. 나중에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강성해지면서 서유럽이 자 레드 얼럿에 처하게 되지, 적색 경보에 처했단 말이야. 근데 어때? 러시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서유럽은 굉장히 발달하고 부유한 지역이야. 위협이 된단 말이지. 열등의식도 있지만 위협의식도 갖는단 말이에요. 서유럽에 대한 열등의식과 결합된 매개 민족에 대한 문명적 지배. 러시아 사람들은 어때?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종교와 문화의 전달자로서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간 애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또 걔들한테는 또 마치 자기들이 어떤 선도자, 선구자, 이런 메시아적 이제 느낌을, 선민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지. 서유럽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등 의식, 위기감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이제 복속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민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외교 정책의 인식 구조로 가끔씩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인식은 영토 확장과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민족주의를 낳았습니다. 자, 림랜드를 향한 팽창, 크림 전쟁과 크림반도 합병. 자, 외교사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시험 문제도 옛날에 한번 나왔었고. 자, 크림 전쟁, 바로 러시아가 림랜드를 향해 팽창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지. 1854년부터 56년까지. 동유럽은 지정학적으로 하트랜드인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림랜드 지역입니다. 즉 영국하고 러시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크림반도가. 자, 맥킨더가 동유럽을 포함한 하트랜드의 지배가 세계 제국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했듯이 동유럽은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오스만 내 성지 관할권 문제 등 종교적 분규로 촉발되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사 공부했잖아. 저 일순환 때 서양 외교사 했잖아. 자,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 정교가 사실상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 오토만 제국 압박해가지고 쿠치크 카이나르지 조약, 그거 통해 갖고 사실상 어때? 오토만 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카톨릭 교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서유럽에서 카톨릭을 갖다 보호하는 카톨릭의 보호자가 누구? 프랑스잖아. 프랑스하고 갈등이 생겼지. 자, 성지 관할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토만의 국왕, 오토만의 이제 술탄이
자, 지금이야말로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다. 자, 지금 서방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밀어주게 될 거야. 프랑스하고 영국이 우리를 밀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 큰 소리를 친 거지, 러시아한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갖고 결국 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오토만 제국을 갖다 도와가지고 러시아를 갖다 사실상 격퇴시키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상실하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크림 전쟁이었었죠. 자, 크림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스만 제국 내 성지 관할 문제 등 종교적 분교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중요했죠. 쇠퇴하는 오토만 제국을 틈타서 흑해 방면으로 남하하려는 대륙국가 러시아의 팽창 정책과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봉쇄 정책이라는 지정학적 대립이 아주 그냥 그대로 나타났던 전쟁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자, 당시 러시아의 목표는 어땠느냐? 에카테리나 2세 이후 러시아의 주된 관심은 흑해로의 진출이었습니다. 흑해와 그 남쪽 출구인 콘스탄티노플 해협을 통과하는 해로를 장악하는 것은 러시아가 하트랜드에서 유럽 방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천연의 출구이자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양국가의 대응은, 자, 영국은 러시아가 지정학적 요충지인 오토만 제국을 점령해서 발칸반도의 패권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의 위협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참전해서 러시아를 저지했습니다. 크림 전쟁은 해양국가 영국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치른 예방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지만 발칸 지역에서 러시아를 저지함으로써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유지시켰고 해양 국가들이 해외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의 지정학적 의미. 자, 크림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의 현실주의적 설명에 여러분이 갖다가 쓸 수 있는 좋은 사례란 말이야. 그렇죠? 어떤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냐?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는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충돌해온 림랜드 지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일단 이 지역은요,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크림반도 내의 세바스토폴 항은 부동항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모항이자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러시아 해군을 진출시킬 수 있는 출구 역할을 전통적으로 담당했었어. 냉전 시대 때도 계속 이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이걸 상실한다는 거죠. 여기는 또 공군 기지가 딱히 있어갖고 러시아군이 어때? 서유럽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공군 기지도 여기에 있다고. 만약 러시아가 이 항구 세바스토폴 항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중해 및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해로가 차단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정학적 가치가 있어요. 다만 안보적인 완충지대. 냉전이 붕괴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자, 이거 중요한 원인이었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원인.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완충지대가 상실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나토 함대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크림반도를 포함한 동부는 서방 국가들의 안보적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로서 러시아에게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민족 구성 같은 거, 이런 거, 민족의 정체성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런 거 언급해주면 좋지. 자, 크림반도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야. 이 사람들은 인구 중에 러시아인의 비율, 특히 크림반도 지역에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56%를 상회하며 정체성이 러시아 쪽으로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계와 타타르계를 압도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민족 구성은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크림반도를 병합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해야 했고, 과거 크림 전쟁 당시 영국이 그랬듯이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지속적으로 저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군사적 합병 과정과 서구의 대응.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 서구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러시아는 친러 세력을 결집시킨 후 크림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그냥 무단으로 점령한 거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소집해서 러시아를 지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거지. 주민들을 불러 모았어. 자, 그러고 나면 투표합시다. 러시아로 합병하는 거 동의하시죠? 이렇게 주민 투표를 통해 합병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병합임을 주장을 했고,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여 크림반도 합병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이자 유럽 안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크림반도를 반환하지 않는 한 외교, 군사,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강경한 정책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하게 된 거지. 자, 나토는 동유럽 내 MD 체제, 이거 방어 미사일 체계죠. 자, 미사일 방어 체제를 배치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대응을 했고, 러시아 또한 이에 대응해서 크림반도와 칼린그라드 지역에 전략 핵폭격기와 전술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지금도 푸틴이 간간히 얘기하잖아. 정말 급할 때 핵을 쓸 수 있다고.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통해 구소련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이 아닌 지정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신냉전의 기류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안보 환경이 유사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크림반도와 한반도 모두 스파이크맨이 주목한 림랜드 지역으로서 대륙과 해양 양쪽을 분리시키거나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현재도 그 숙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크림반도 똑같이 림랜드 지역으로 대륙과 해양 양쪽을 분리시키거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현재도 그 숙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륙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해양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크림반도 합병의 경우보다 더 큰 국제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림랜드라는 지정학적 숙명을 피할 수가 없는 이상 우리는 해양 국가와 대륙 국가 양측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지속하면서 내적으로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수세기 동안 똑같아. 러시아가 하는 게 제정 러시아 때 소비에트 시절에도 계속 팽창 정책을 했잖아. 그다음에 이제 푸틴 때도 그렇죠? 이념이나 체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 지정학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팽창은 계속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그리고 국경을 접한 모든 림랜드 국가에 대한 정책적 기본틀, 즉 팽창 정책이 기본틀로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